혹시 아이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하고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보통 그럴 때 우린 그 행동 자체에만 매달리게 되죠. 하지 마! 왜 그래? 하면서요. 근데 만약에 그 행동이 아이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신호를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고민일 거예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걸 수습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뭔가 더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 딱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왼쪽은 뭐냐면 일단 문제가 빵 터진 다음에야 개입하는 반응적 방식이에요. 급한 불부터 끄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오른쪽, 바로 예방적 방식입니다. 이건 애초에 불이 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아이를 둘러싼 환경부터 다시 보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긍정적 행동 지원, 우리가 줄여서 PBS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목표가 단순히 문제 행동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의 삶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일종의 신호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자체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아주 튼튼한 3층짜리 건물 같아요. 1층 가장 넓은 기반은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지원입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토대가 되고요. 그 위 2층에는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그룹 지원이, 그리고 맨 꼭대기 3층에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개별화 지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부터 집중 관리까지 누구 하나 놓치지 않는 촘촘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긍정적 행동 지원이 한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돼서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구들을 싹 모아서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을 단서로 그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자료는 좀 특별해요. 14년 동안 나온 연구 43편을 하나로 모아서 분석한 이른바 메타 분석 연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망원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연구의 흐름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1997년에 미국에서 법으로 먼저 시작됐는데 그게 한 3년 뒤인 2000년에 한국의 첫 연구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2008년을 딱 기점으로 갑자기 본물이 터지듯이 관심이 확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라는 증거 속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43편의 연구들은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지원에 그렇게 집중했을까요? 첫 번째 단서부터 찾아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수많은 연구들이 가장 주목했던 아이들은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죠. 연구 대상의 거의 절반이 유아랑 초등학생에 집중돼 있어요. 거의 반반이네요. 근데 진짜 재밌는 지점은 이 숫자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합쳐보고 또 여기에 아예 보이지 않는 걸 딱 발견했을 때 드러납니다. 네, 바로 이거죠. 전체 연구의 절반 이상. 아무래도 초기 아동기가 행동 발달에 정말 결정적인 시기라는 생각이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한 발견은 바로 이 숫자예요. 0. 네, 맞아요. 43편의 연구 중에 만 0세에서 2세 사이, 어쩌면 가장 빠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영아기 연구는 단 한 편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아주 큰 사각지대일지도 몰라요. 자, 연구 대상의 나이가 한쪽으로 쏠렸다는 첫 번째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어떤 지원을 연구했을까요? 아까 봤던 그 3단계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과연 연구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엄청난 쏠림 현상을 발견합니다. 연구의 절반 이상이 그 피라미드의 가장 뾰족한 꼭대기, 그러니까 소수의 학생을 위한 개별화 지원에만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무려 53.5%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연구가 이미 문제가 좀 심각해진 소수의 아이들을 나중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터져버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한 거죠. 근데요, 그 정반대편에 있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3%.
와, 피라미드의 가장 넓고 튼튼한 기반,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미리 막는 보편적 지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2.3%면 사실상 안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아픈 아이 치료하는 데는 집중했는데 애초에 안 아프게 하는 방법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결정적인 단서 2가지. 나이랑 지원 수준의 불균형.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맞춰서 전체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한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표 하나로 딱 정리가 되네요. 지난 연구들은 주로 어린 유아나 초등학생의 개별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빠른 개입이 필요한 영아기나 청소년기, 그리고 한 아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예방 전략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텅 빈칸으로 남아버린 거죠.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진짜 핵심은 환경을 바꾸는 건데 막상 연구들에 들여다보니 개인을 바꾸는데 훨씬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숲 전체를 봐야 하는데 나무 하나에만 너무 집중해 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행히 이 분석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딱 제시해 줍니다. 결국 핵심은 시야를 넓히자는 거예요. 연구 대상을 영아기까지 쫙 넓혀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한 아이를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있는 교실이나 학교 같은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거죠. 그리고 소수를 위한 치료만큼이나 모두를 위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또 아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 선생님, 친구들 모두가 함께 지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아이 한 명을 돕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이야말로 긍정적 행동 지원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